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드디어 화이자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얼른 실적이 정말 궁금해서 정말 로또 열어보듯이 봐보려고 뉴스도 안 찾아봤습니다. 사실 나오지도 않더군요, 뉴스에. 오늘은 화이자의 3분기 실적 리뷰를 빠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말 추석 전 선물처럼 다가왔죠. 화이자가 1번으로 트럼프와 약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화이자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드디어 반등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화이자를 시작으로 다른 대형 제약사들이 하나둘 트럼프와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화이자도 관세 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기사에는 3년이라고 하는데 실제 화이자 어닝콜에서는 1년이라고 써있긴 하네요. 어쨌든 일단 관세 유예는 받았습니다. 한시름 놨죠. 덕분에 무려 주가가 15%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물려있었던 제 주가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요. 드디어 정말 구조대 도착했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평단가가 27.5불인데 60불 하던 주가에 비하면 제 단가가 결코 상위는 아닐 텐데 이조차도 구조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슬프네요. 구조대가 오나 싶었지만 저만 구출해주지 않고 정말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오지 않더군요. 바로 다시 나락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24불대로 마이너스 10% 정도 선으로 돌아갔죠. 진짜 너무 화가 났었는데요. 그래도 메세라 인수 소식 이후 비만약 포트폴리오가 정말로 생긴다면 코로나 시절의 매출과 손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버텼죠.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 소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도 만들었었는데요. 조건부 가치 권리를 포함해서 73억 달러라는 큰 돈을 투자했었습니다. 메세라의 포트폴리오가 임상 3상을 통과하면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식이었죠. 10조 원이라는 거금인데 사실상 코로나 이후 화이자의 두 번째 승부수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즌 인수였죠. 그런데 화이자 투자자에게 갑자기 번개불이 떨어집니다. 진짜 타 죽겠는데요. 뜬금없이 노보노가 튀어나왔죠. 노보노가 메세라 인수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것도 70억 달러를 넘어서 90억 달러를 제안했죠. 사실상 메세라 입장에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달려들었죠. 하지만 반대로 화이자 입장에서는 극대노할 사건입니다. 이미 화이자는 법적 조치를 가동 중이고 이번 어닝콜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더라고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도 실현 가능성 자체는 낮게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 트럼프 때문인데 노보노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덴마크 기업입니다. 미국 제일주의를 펼치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 기업이 잘 되는 걸 지켜볼 수 없겠죠. 자기한테 일본으로 항복한 제약사인데요. 어쨌든 만약 노보노로 정말 넘어간다면 그걸 사실상 화이자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진짜 단두대에 처형당하는 거죠. 마지막에 마지막 기대마저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메세라는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는 위약금 1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700억 원에 가까운 돈도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노보노가 이렇게까지 뛰어든 것을 보면 메세라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고 임상 3상 통과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메세라를 인수해서 화이자가 비만약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순간 반대로 지금의 저평가를 한방에 극복하고 우상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인 셈이죠. 현재 메세라의 비만약은 임상 2상 중입니다. 간단하게 현재 비만약의 주 1회 투약을 월 1회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효과도 좋다고 하죠. 그럼 일단 이 횟수만 줄여도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겁니다. 비만약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주사를 맞든 알약을 먹든 쉽지 않거든요. 다만 보통 이런 비만약은 식욕 억제제인데 월 1회만 맞아도 식욕이 억제가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도 해결이 된 것이라면 정말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절약되니까 소비자들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최근에 정형외과를 갔었는데도 노보노의 비만약이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참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럼 화이자의 본연의 실적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역성장인데요. 이거 보고 좀 저도 화가 났습니다. 기사에서는 예상보다 더 뛰어난 성과였다고 하는데요. 역성장이 어떻게 뛰어난 성과지? 얼마나 예측을 낮게 했으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팍스로비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필요 없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쭉 수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폭발적 증가는 없어졌지만 꾸준한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건 그냥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사유 때문에 만약 역성장했다 하면 회사가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이해한다 역성장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 정도 선방했네 해주나요? 바로 쌍욕 날라올걸요? 장난하냐고? 기업에게 역성장은 죄악입니다. 각 제품별 역성장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결국 3분기 역성장이고 9월 누계로 봐도 역성장입니다. 제가 1분기까지만 해도 아 그러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하지만 결국 누계까지도 역성장입니다. 수익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기업의 본연인 매출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나마 종양학 분야에서 매출이 의미있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즌 인수로 파드세브가 의미있는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역성장이죠. 한숨만 나왔습니다.
25년 화이자의 신제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9%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빅테크를 최근에 많이 봐서 그런가 신제품 9% 성장이 자랑일까요? 좀 의문입니다. 신제품이란 의미는 결국 각각의 제품의 매출액 자체는 규모가 아직 적다는 것인데, 그럼 반대로 성장률이 높아야 하죠. 신제품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매출 규모가 늘어나면 성장률이 안정화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겠죠. 제가 영업사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신제품으로 9% 성장했다고 하면, 그리고 게다가 전체 9% 성장이 아니라 그냥 신제품만으로 9%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숫자처럼 저는 생각이 듭니다. EPS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화이자 자체가 처음 연초 가이던스를 낼 때 보수적으로 내는데요. CEO인 알버트 블라의 성향이죠. 그건 과도한 기대감을 주었다가 실망감을 주는 것보다 못한다고 했다가 잘했다고 하는 게 효과가 더 큰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사실 그 폭도 글쎄요, 좀 갸우뚱하는 정도입니다. 줄지 않았다는 거지 대폭 상향됐다는 아니잖아요. 만약 여기서도 그게 없었다면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배당률입니다. 배당률 하나는 정말 엄청난데요. 7%를 다시 뚫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UPS 배당률이 7.5%라고 하면서 S&P 500 전체에서 배당률 3위라고 했는데 2위였나요? 어쨌든 화이자도 탑5에 들어갑니다. 배당 성장은 하는 화이자이긴 한데 성장률은 더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이만큼의 배당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과연 저평가로 봐야 할까요? 저도 저평가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래 물려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저평가인지 적정한 건지 더 싸져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본 문구인데 유명한 격언이긴 하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였습니다. 딴 것은 더 싸질 수 있다는 이 말이 정말 확 와닿았죠. QQQ가 날아갈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손가락이 잘려버렸습니다. 손가락 잘라놓고 이제 잠시만 기다려봐 수술해줄게 하는 중인 것 같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물론 그 선택을 한 건 저니까 누굴 탓하겠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맞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 배당률은 7%까지는 아니고 6% 정도인데, 물론 배당을 받을 땐 또 꽤나 들어오다 보니까 기분이 다시 좋아지긴 합니다. 이제 곧 배당락인데요. 그래도 화이자를 버티기가 쉬운 게 퐁당퐁당은 잘 안 하는데요. 이게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올라갈 듯 내려가면서 하면은 이제 보유가 힘든데 차라리 아예 그냥 밑에서만 있으니까 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일까요? 헬스케어 섹터가 전례 없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무한으로 풀리는 지금의 유동성 장세에서는 한동안 더 심해지겠죠. 돈은 빅테크로 몰릴 겁니다. 다만 화이자도 정말 오래 길게 보면 가긴 갈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은 합니다. 적어도 제가 처음 목표가를 잡았던 40불까지는 가겠죠. 만약 제가 부동산 보증금 빼주는 금액이 없었다면 화이자의 지금 투자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진 않았을 건데요. 그런데 돈을 다 빼주려고 주식을 전부 매도하다 보니까 이제 크게 남은 건 화이자뿐이 된 것입니다. 직투 계좌에서는요. 이제 한동안 마무리가 됐으니까 한 1년간은 쭉 투자금을 폭발적으로 늘릴 건데 물론 또 모르죠. 제 현 상황에서 직투에서 배당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닿았긴 했습니다. 매년 보증금 반환이 돌아오니까 이걸 물론 다 빼주면 그땐 엄청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괜찮지만, 지금은 확실히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계좌도 연금계좌 쪽에서 배당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느리게 갈 겁니다. 다만 메세라 인수가 실패면 정말 손절 각오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걸 제가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번 실적이 예측보다 잘 나왔지만 결국 역성장입니다. 메세라 인수가 단기간에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화이자의 상승 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화이자 실적 분석을 해봤는데요. 짧고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배당률 자체가 워낙 높아서, 그리고 더 떨어질 건 당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당주 초장기 투자자 분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 투자자는 진입 금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